안녕하십니까. 고금TV입니다. 고금TV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적당히 꾸미는 역사 채널이 아닙니다. 언제나 정통 사서 원본을 보고 직접 번역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고금TV는 항상 옛날에 일어난 일로 미루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비추어 보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손자가 군기를 엄하게 잡아서 조련을 마친 후에 왕께서는 이제 지휘대에서 내려와 시험해 보시옵소서라고 하자 참수하지 말라는 왕명을 거역하고 두 총희를 참수해버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는지 장군은 그만 파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과인은 내려가 시험해보고 싶지 않노라. 손자왈 왕께서는 다만 병법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탁상공론하기만을 좋아할 뿐 실상은 병법을 활용할 줄을 전혀 모르십니다. 라고 하였더라. 양신이라는 사람의 말이 사기평림 투주에 실려 있는데 오왕이 지휘대에서 내려와 시험해보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두 총희를 참수한 것에 대한 유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춘추라는 책을 보니 이 부분에서 오자사가 화를 내는 오왕에게 간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춘추가 소설류로 분류된 책이기는 해도 일단 화가 난 오왕을 달래고 넘어가는 것이 갑자기 대장군으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자면 왕께서 군을 일으켜 포항무도한 초나라를 정벌하고 천하를 제패하여 제후들에게 위엄을 보이려고 하시면서 전쟁처럼 국가의 흥망이 달린 큰일에 군기를 엄정하게 세워서 명령 한마디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병졸로 만들 수 있는 손무 같은 장군이 아니면 누가 능히 회수와 사수를 넘어 천리를 넘게 내달려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함녀가 기뻐하면서 손자를 대장군으로 삼아서 서쪽으로는 강한 초나라를 격파하고 수도인 영도를 점령해버렸으며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하며 제후들에게 명성을 날렸는데 손자가 지휘한 전공에 힘입은 바가 아주 많았다. 사실 사기에서 손자를 언급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손자의 후손인 손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손무가 죽은 뒤 100여 년 후에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빈은 아읍과 견읍 사이에서 태어났다. 손빈은 손무의 후손이다. 손빈이 일찍이 방연과 함께 병법을 배웠다. 방연이 위나라를 섬겨서 위나라 해왕의 장수가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도 늘 자기가 손빈보다 못하다고 여겼다. 이에 남모르게 손빈을 불렀는데 손빈이 이르자 자기보다 나은 것을 두려워하고 질투하여 형벌을 주어 양 다리를 자르고 얼굴에 묵형까지 가해서 몰래 해왕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러던 중에 제나라의 사자가 위나라의 수도 대량에 왔을 적에 손빈이 몰래 죄수의 몸으로 제나라 사자를 만나 유세하였는데 이 제나라 사자가 손빈을 기인이라고 여겨서 몰래 수레에 태워 제나라로 데려갔는데 제나라 장군 전기가 손빈을 훌륭한 인물로 보고 빈객으로 융숭하게 대우하였다. 전기는 자주 제나라의 왕이나 여러 왕자들과 내기 경마를 했는데 손빈은 양쪽의 말이 주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그래도 상중하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전기로 하여금 천금의 거액을 걸게 하고 전기의 상등말로는 왕의 중등말과 대전하게 하고 중등의 말로는 왕의 하등말과 대전하게 하고 하등의 말로는 왕의 상등말과 대전하게 해서 끝내는 3대1로 이기게 하여 왕에게서 천금을 따게 하였다. 제나라가 본래 바닷가에 위치한 나라라서 소금 생산이 많아서 부유합니다. 지금이야 소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전매 사업이었습니다.
또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하다 보니 닭싸움 등 도박도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가 손빈을 제나라 위왕에게 천거하였는데 제위왕이 손빈에게 병법에 대하여 물어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손빈을 군사로 삼았다. 그 후에 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하니 조나라가 급히 제나라의 구원을 청했다. 이에 제위왕이 손빈을 상장군으로 삼으려고 하자 손빈이 형벌을 받고 남은 불구멍으로 상장군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며 사양하였다. 이에 전기를 상장군으로 삼고 손빈을 군사로 삼았는데 손빈이 짐수레 속에 앉아 거처하며 전략을 냈다. 전기가 병조를 이끌고 조나라로 가려고 하자 손빈이 말리며 말하기를 실타래처럼 어지러이 흩어지고 복잡하게 얽힌 것을 푸는 데에는 당기거나 말아버려서는 안 되며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손으로 치거나 창으로 찔러서는 안 되오. 서로 떼어놓고 허를 찔러서 형세가 나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게 하면 저절로 싸움이 풀릴 것이오. 지금 위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젊고 날랜 병사들은 다 원정을 나가고 늙고 필요한 약졸들만 남아서 위나라에 지키고 있을 것이오. 그대는 곧바로 위나라로 질주하는 것만 못하오. 큰 길을 차지하여 빨리 나아가 허를 찌르면 저들은 반드시 조나라의 포위를 풀고 스스로를 구원하러 달려올 것이오. 이 한 번의 진격으로 조나라의 포위도 풀고 피로해진 위나라의 군대를 맞아 콩 타작하듯 두들겨 패는 것이 좋소. 전기가 이 말을 따라 곧바로 대량으로 진격하자 과연 위나라군이 조나라 한단의 포위를 풀고 떠나가서 계릉에서 제나라와 싸워서 위나라가 크게 패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계릉 전투도입니다. 여기가 위나라예요. 여기가 위나라. 그리고 여기가 계릉이고 여기 위나라 수도 대량입니다. 한단. 제나라 수도 임치입니다. 처음에 대량에서 공격하러 이렇게 위군이 이렇게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이 제나라에서 임치에서 군대를 출발시켜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대량까지. 구원병이 일로 가지를 않고 일로 바로 대량으로 진격하니까 다시 한단에 있던 병력을 이렇게 철수시켜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던 병력이 여기 계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릉에서 쫓아와가지고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위나라를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15년 후에 이번에는 위나라와 조나라가 연합하여 한나라를 공격하니 한나라가 급히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제나라가 전기를 상장군으로 삼아 곧바로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위나라 상장군 방연이 이 말을 듣고 급히 군을 돌려 위나라로 되돌아온다. 여러분, 여기에서 당나라가 바다 건너 백제를 공격하는 사이에 고구려가 당나라의 장안성을 공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백제도 구하고 당나라를 차지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당나라가 서쪽으로 가서 돌골과 정복전쟁을 할 적에도 동쪽에서 고구려가 달겨들어 당나라를 공격했더라면 당나라가 저리 강력한 나라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동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해오면 서쪽에서 돌골이 당을 공격하는 돌결과의 친선외교를 통해서 동에서 서에서 신생국 당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더라면 창업 38년 만에 망한 수나라처럼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시 우리 민족이 지배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쪽을 공격해서 돌고를 멸망시켜 서쪽 우한을 제거한 후에 전력을 다해 동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작전만 있고 멀리 내다보는 전략이 부재한 셈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황하 문명은 본래 우리 민족이 일궈낸 문명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문헌이 아닌 저들 중국의 문헌 맹자와 사기를 인용해서
전에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의 안녕 발전에 지도자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여간 위나라군은 군을 돌이키고 제나라군은 서쪽으로 진격합니다. 이 시대 제나라 사람들이 부유하고 오락을 좋아하다 보니 전쟁에 나아가 죽는 것을 싫어해서 아마도 도망치기를 잘했던가 봅니다. 손빈이 전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위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사납고 용감해서 우리 제나라군을 경시하고 겁쟁이라고 부른다. 전쟁에 능한 사람은 항상 그 형세를 이롭게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법이다. 병법에도 백리를 달려가 승리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상장군이 거꾸로지고 50리를 달려가 승리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군사가 반만 잃는다고 한다. 라고 하며 제나라군으로 하여금 위나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밥 짓는 아궁이를 10만 개를 만들게 했다가 마릉 쪽으로 위장후퇴하며 다음 날에는 5만 개를 또 그 다음 날에는 3만 개를 만들게 했다. 위나라 상장군 방연이 행군하기 3일 만에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본 뒤 제나라군이 겁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나라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도망친 사졸이 이미 반이 넘었다. 이에 중무장한 보병은 뒤따라오게 하고 자신은 경무장한 정예병만을 거느린 채 행군 속도를 2배로 해서 거리를 좁히며 급히 쫓아갔다. 한편 손비는 위나라군의 행군 속도를 헤아려보고 날이 저물면 마릉에 도착할 거라고 예측했다. 마릉은 험준한 절벽과 좁은 길이 많아서 매복병을 깔아두기에 딱 좋은 것이었다. 이에 큰 나무의 껍데기를 깎아 하얗게 한 다음에 글씨를 써놓게 했다. 나무 껍데기를 벗기면 왜 하얀 속살이 보이죠? 박녀는 이 나무 아래서 죽는다. 이렇게 써놓은 다음 협곡 양쪽에 활 잘 쏘는 궁노소 10,000명을 매복시켜 두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횃불이 들려지는 게 보이거든 일제히 쇠뇌를 쏘아대도록 군령을 연했다. 날이 저물자 과연 박년이 마릉 협곡에 이르러 희뭇그레하게 깎여진 나무를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보려고 불을 밝히는 순간 미처 글을 다 읽기도 전에 협곡에서 비오듯이 화살이 쏟아지니 위군이 혼란에 빠져 대우가 크게 흐트러졌다. 그제서야 박년이 자기의 지혜가 바닥나고 전쟁에 졌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 목을 베며 내가 저 끝내 더벅머리 놈의 명성을 이루어주고 죽고 마는구나 라고 절규하며 죽어갔다. 제나라가 있고 이 승세를 타고 뒤따라 진군하던 위군을 격파하고 위나라 태자신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이 태자인 신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내용이 사기에는 안 나오는데 통감에는 보면 이때 제나라군이 침공해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위나라가 다시 태자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새로 대규모 병력을 대량에서부터 진발시킨 모양입니다. 맹자의 항해왕짱구에도 이 내용이 보입니다. 이리하여 손빈이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대대로 그의 병법이 세상에 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마릉전투도입니다. 처음에 위나라에서 이게 위나라 수도 대량이죠. 대량에서 신정 이거 한나라 수도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정나라 수도였었는데 정나라를 한나라가 멸망시켜버리고 차지한 뒤에 여기로 수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대량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러 신정으로 갑니다. 한나라의 신정. 이게 그때는 한나라예요. 신정으로 공격을 하러 가니까 이 제나라에서 이렇게 진군을 합니다. 대량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다가 이 첩보가 들어오니까 다시 신정에 가 있던 병력이 이렇게 철수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여기서 태자가 새로 병력을 보충해가지고 쫓아오고 여기는 이렇게 이 마릉으로 진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릉으로 진군을 하니까 박년이 가다가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릉으로 쫓아가서 여기서 크게 패배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러가지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위나라는 이후 중국 천하에서 열강의 지위를 잃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일은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기업주든 정치가든 다른 거 잘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주는 사람을 잘 알아보는 눈과 또 인물을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법만 힘써 터득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 세상 일을 혼자 다 할 겁니까? 유능한 사람 불러다가 쓰면 그만인데.